암흑산소는 광합성 생명이 아닌 해저 광물이 만드는 산소를 일컫습니다. 2024년 7월 스코틀랜드 해양과학협회 연구진은 해저 4km 밑바닥 망간 단계 자갈밭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발견의 요지는 망간 단계 검은 암석 덩어리가 전기를 일으키고 그 에너지가 바닷물을 분해해 산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 산소 전부는 광합성 생명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산소가 지구 생명의 진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광물에 의한 산소 생성은 아주 놀라운 발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발견에 고무된 일부 사람들은 지구 생명 기원에 대한 가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화학 반응은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산소 상태에서 출현한 최초 생명 루카는 혐기성이었으며 거기서 진화한 초기 세균과 고세균 역시 혐기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생명 출현 시나리오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광물에 의한 산소 생성은 생명 역사에서 호기성 세균이 산소성 광합성 세균 진화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 발견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과연 암흑산소가 생명의 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산소 발생 남세균은 38억 생명 역사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들에 의한 산소 생성은 지구 대기 조성을 바꾸었고 본격적인 산소호흡의 등장과 함께 진핵세포, 이어진 다세포 생명의 진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 다 남세균 덕분입니다. 그런데 남세균의 진화 이전에도 산소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외선이 원시 지구 대기의 높은 농도로 있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분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농도는 현재 수준의 10만 분의 1 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산소 생성은 해수면에서도 일어나 초기 혐기성 생명에게 산소 독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중에 산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호기성 세균으로의 진화에 기여했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산소 독성을 완화시키는 항산화 요소가 남세균이 진화하기 이전에 있었던 혐기성 세균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절대 혐기성 세균에서 항산화 요소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산소가 초기 혐기성 생명에 영향을 주려면 바다 깊이 녹아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면 항산화 요소는 생명이라면 디폴트로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광물에 의한 암흑산소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암흑산소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가? 망간 단계는 바다의 검은 황금이라 불리며 심해 바닥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저 광물 탐사 기업들은 그림에 표시된 5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간 단계에는 망간 포함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금속들이 있습니다. 망간 돌멩이가 산소를 만든다는 발견은 여기 클라리온, 클리퍼튼 지역의 채굴에 따른 생물 다양성 변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최근 발견인지라 산소 발생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추후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균과 고세균이 해저 생태계 지위를 확장하는 38억 년 전의 바다 바닥에서도 산소가 만들어졌을까? 요즘과 같이 넓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망간 금속 덩어리는 로컬하게 열수 분출구 근처에 분포하여 산소를 뿜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망간 단계는 100만 년에 1 내지 10cm 정도 자라며 10cm 이상 커진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38억에서 35억 년 전이면 바다가 형성된 지 5억 년 이상은 지났으니 망간 돌멩이는 충분히 커질 수 있었고 장구한 지각 활동으로 인하여 이들이 낮은 평원에 모아지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로컬 산소 농도는 생각보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세균이 패치로 자라는 지역을 산소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망간 단계에 의한 산소 발생 지역도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남세균의 산소 발생 폭합체의 핵심 부위가 망간이 포함된 광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입니다. 망간 단계 산소 때문에 주변 구성원은 생각보다 일찍 산소 저항성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미생물들이 산소 독성에 견디도록 진화했는지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산소 발생 광합성은 37억 년 전부터 21억 년 전까지 무려 16억 년의 기간을 두고 진화했다고 합니다. 사실 광합성 남세균의 진화 시기를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소 독성을 막는 ROS 스카벤저, 즉 항산화 요소는 산소성 광합성보다 먼저인 40억 년 전에 진화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이 역시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우주 생물학자 포함 일부 과학자들은 항산화 요소가 나타난 시기를 41억에서 35억 년 전 사이로 추정합니다. 유전체의 개통수와 단백질의 구조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분자식의 연대 측정에 따르면 산소 독성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산소성 광합성보다 먼저 진화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의 세균과 고세균에게 분자시계를 적용하여 특정 시스템이 언제 진화했는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핵 세포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유전체 수평 전달 때문입니다. 망간 단계에 의한 산소 생성은 굳이 산소 발생 광합성의 진화 시기를 초기 생명이 산소 저항성을 획득한 시기와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산소 호흡이 산소 발생 광합성 이전에 진화할 수 있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소 발생 광합성이 산소 호흡보다 먼저 진화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과연 그럴까? 광합성 남세균의 기원을 살펴보고 산소호흡의 진화 시기와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식물과 조류는 남세균의 광합성 시스템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강조합니다. 산소 발생 광합성은 남세균에서 한 차례만 진화했습니다. 생명 진화 역사에서 예외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광합성의 기원을 찾는 과정은 남세균의 기원을 찾는 여정인 것이며 현대 생물학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남세균 광합성 시스템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남세균의 광합성 시스템은 두 포토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독립적인 비산소성 혐기성 세균이 가지고 있던 포토 시스템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상상만 할 뿐입니다. 온전한 남세균은 27억 년 전에 진화했으며 온전체가 조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면 34억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유전체 수평 전달 때문에 기원 찾기에는 오리무중 시대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메타지놈 분석으로 얻어진 디지털 미생물 정보가 남세균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유전체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세균 중에는 남세균 계열이 있었는데 광합성 관련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하나는 2012년 혐기성 환경에서 찾아낸 세균이었습니다. 이후 발견된 또 다른 남세균 아종은 호기성으로 산소호흡을 하지만 여전히 광합성 능력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개통수를 보면 첫째, 남세균 포함 추가로 발견된 종들의 공통 조상은 혐기성 세균이며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혐기성 세균에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둘째, 여기 옥시포토박테리아 계열이 산소 발생 광합성 남세균입니다. 따라서 남세균은 혐기성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두 포토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지놈 연구는 산소 발생 광합성의 진화와 산소호흡의 진화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광합성 남세균은 산소호흡을 합니다. 그러니 남세균은 산소호흡 시스템을 수입했거나 자체 개발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데에 더 비중을 둡니다. 여기 광합성을 하지 않는 계열의 소속 구성원을 보면 어떤 종은 산소호흡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은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독립적으로 산소호흡에 적응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산소호흡은 산소 발생 남세균이 뿜어놓은 산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했다고 해석합니다. 산소호흡은 남세균에서 광합성이 완성된 이후에 진화했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분지학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묘미이며 우리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산소호흡이 먼저 진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남세균이 산소호흡을 터득한 과정을 알고 나면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세균은 광합성 기구를 채용해 산소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남세균의 광합성 장치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짚어보면 이 부분이 제2포토 시스템의 전자전달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호흡 전자전달계입니다. 광합성 전자전달계와 비교해보면 종착지에 위치한 RTO만 다릅니다. RTO는 호흡산화요소라 하며 산소호흡하는 생명은
모두 RTO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컴플렉스 4라 부릅니다. RTO는 본래 자신이 만드는 산소를 핵심 부위에서 제거하기 위해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 독성 방어 부품이 전자전달계와 합을 이루니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산소 호흡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 생산 효율이 한참 증가하게 된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게 진화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세균이 산소 호흡을 터득하는 데에 그리 큰 노력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산소 발생 광합성을 터득했던 데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RTO만 개발하여 기존 전자전달계에 있던 사이토크롬 B6F를 대체하면 됐으니까요. 여기서 포토시스템 2의 전자전달계는 혐기성 자색 황세균에서 온 겁니다. 산소호흡 호기성 세균은 광합성 혐기성 세균에서 진화했음을 말해줍니다. 유전체 개통수 분석으로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진화적 혁신의 수월성을 고려하면 산소호흡이 산소 발생 광합성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색 황세균이 남세균 계열에 속하는 세균의 공통 조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광합성 세균은 빛이 들지 않더라도 분출구에서 나오는 열복사 에너지로 공인 37억 년 전부터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풍미했던 무기질 무산소 호흡 생명에 비해 번식 경쟁력을 가지고 번성했을 겁니다. 진화 어느 시점에서 혐기성 광합성 세균은 호기성 세균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간단합니다. RTO만 개발하면 됐으니까요. 반면 혐기성 광합성에서 산소성 광합성 세균으로 진화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첫째, 포토시스템 1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둘째, 기존 있던 포토시스템 2와 연결해야 했습니다. PS1과 PS2는 성격이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협력하는 틀을 만들기 위한 투자 많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셋째, 망간이 함유된 산소 발생 복합체 OEC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혐기성 광합성 세균은 산소성 광합성 대신에 산소호흡으로 방향을 잡아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속적인 산소의 존재가 혐기성 광합성 세균을 산소호흡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2016년 영국 왕립대학의 카도너 박사는 세균 엽록소 A의 합성 유전자 기원을 추적한 연구에서 현존하는 모든 세균은 혐기성 광합성 세균의 후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세균에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균의 종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광합성 세균은 지나 어떤 시점에서 광합성 장치를 버리는 것이 자손의 번성에 유리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남세균이 생산하는 산소가 광합성 장치를 버리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소호흡 장치 획득의 수월성, 광합성 세균의 번성 시기를 고려하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암흑산소가 그들을 산소호흡의 길로 이끌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광합성 먼저 가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산소호흡 전달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 선택의 좁은 관문을 통과한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전자 전달계는 20억 년 동안의 숙성을 거친 것입니다. 이들의 원형인 알파 프로티오박테리아의 전자 전달계도 이만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 진화하기 시작한 산소호흡 전자 전달계는 어떻겠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진화는 겉보기입니다. 암흑산소는 산소호흡 전자 전달계의 초기 진화를 이끌었으며 자연선택 검증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그것이 진화라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혐기성 광합성 세균에서 수많은 전자 전달계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20억 내지는 30억 년 동안의 진화 단련을 받은 것 하나가 진핵세포에 편입됩니다. 이후 이들은 또 다른 수억 년의 단련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세균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산소호흡 전자전달계는 남세균이 진핵세포로 편입되어 엽록체로 되는 과정에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남세균 산소호흡 장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